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26, 개화기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공부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먼저 앞에서 커다랗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곁다리로 경제 붙여넣고, 마지막에 문화 붙여넣고,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자, 개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화기 경제 변동은 어떠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할 텐데, 거류지 무역에서 내지 무역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류지 무역이 무엇이고 내지 무역이 무엇인지 그 단어 뜻부터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화폐 정리 사업을 만나보게 될 거고 국채 보상 운동을 살펴보게 될 텐데 둘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조약들을 다시 한번 연표에다가 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표시를 하는 이유는 뭔가 좀 차이점을 알기 위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 각 조약들마다 관세를 매겼는지 안 매겼는지,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붙는 세금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무역 형태가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쌀 유출, 그게 제한이 있었는지 무제한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자,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자 근대적 조약 어떤 조약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관세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값싼 일본 상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애국 대우 조항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거의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네, 최애국 대우 조항도 없었습니다. 무역 형태는 어땠습니까? 바로 거류지 무역의 형태로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조선 상인이 있고 소비자들이 있어요. 자, 이때 개항을 하게 되면서 개항장이 마련되지요. 자, 그리고 이 개항장에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류지 무역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예요.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개항장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거류지 무역인데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조선 상인을 통해서 중개를 해서 우리가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제한으로 쌀 유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은 쌀을 헐값에 무제한으로 사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게 또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조금 흐른 거예요. 188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서양 국가와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대상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해요. 1882년에 이모군란을 진압한 게 바로 청나라였고 그 직후에 체결된 게 바로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름이 10글자나 됩니다. 엄청 길죠. 자, 그래서 이 1882년에는 중요한 조약이 두 개가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조미수호 통상조약 살펴볼까요? 관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게 항상 얻은 게 있으면은 주는 게 있고 준 게 있으면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또 이제 국제 외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세, 협정 관세를 하겠다라면서 요거를 조항을 넣고 대신에 최혜국 대우 조항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미국은 그 이후에 조선이 어떤 좋은 조항을 다른 나라랑 조항을 넣어서 조약을 맺게 되면 그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거류지 무역에서 내지 무역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데 허가를 받은 청나라 상인은 이제부터는 내지 즉 개항장 바뀐 내륙까지도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죠. 자, 개항장이 있고 이제 청나라 일본 상인이 이 당시는 뭐 일본 상인은 아직은 아니지만 청나라 상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제는 조선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조선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거류지 무역에서 내지 무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선 상인들이 많이 타격을 받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청일 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883년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하게 체결하고 나서 조선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라면서 일본에 끊임없이 이거를 좀 수정해 달라고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결실이 바로 1883년에 체결된 조일 통상장정인데
이 조일 통상장정에 의해서 우리도 일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얻은 게 있으면은 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조일 통상장정에 일본은 최국 대우 조항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이 조항에 의해서 청나라 상인이 갖고 있었던 내지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일본 상인도 갖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얻은 게 있는데 조일 통상장정으로 쌀 수출을 막을 수 있는 방곡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방곡령, 곡식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고장의 지방관이 상황을 보고 오늘 올해는 좀 흉년이라서 쌀이 좀 모자라겠는데 이러면은 일시적으로 수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된 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 되겠습니다. 말들이 어렵지만 뜻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스토리로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 언어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 방공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방공령이 잘 시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 굉장히 여러 차례 이 우리나라 지방관들이 방공령을 내리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잘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일본과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된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99년도에 황해도 방공령 사건, 1900년에 1889년에 황해도 방공령 사건이 있었고요. 1890년에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황해도와 함경도에 차례대로 이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관이 요거 일시적으로 좀 수출을 막아야겠다라면서 방공령을 내렸는데 일본 상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야, 니네 이거 조일통상장정에 의하면은 방공령 내리기 한 달 전에 우리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가 안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습니다. 조선 정부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통지했다. 일본은 우리는 못 받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힘이 약한 우리나라가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 방공령이 취소가 되고 또 이제 쌀 수출을 또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고종이 거처를 옮겼죠.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잘했습니다. 아관파천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이 아관파천 시기에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서구 열강들이 다 이권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이권 수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공한 사례 두 개만 여러분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이거죠. 독립협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보안을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성공했다. 요 두 가지 사례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1905년에는 메가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요 메가타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선가 만나봤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만나봤을 텐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바로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 혹시 기억납니까? 그중에서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 그다음에 경제 고문, 재정 고문으로 요 일본인 메가타가 파견이 됩니다. 자, 그 경제 고문, 재정 고문 메가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화폐 정리 사업은 쉽게 말하면은 옛날 돈을 새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바꿔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쓰였던 돈이 당백전 또 뭐가 있죠? 상평통보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백동화. 맞아. 여기 써 있네. 백동화라는 돈을 쓰고 있었는데 백동화가 깨끗하면은 100% 바꿔줍니다. 100%. 근데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은 40% 절반도 안 바꿔줍니다. 심지어 더러운 경우는 교환 자체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품질이 좋은 돈은 주로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잘 안 썼다라는 얘기죠. 주로 돈 많이 갖고 있는 상인들, 주로 일본 상인들이겠죠. 또는 부자들이 쟁여놓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바꿔줍니다. 중간 정도 품질이나 좀 품질이 안 좋은 돈은 주로 돈을 많이 쓰는 계층이겠죠. 서민 계층 또는 이제 그런 영세 사업자들, 주로 이제 조선 상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바꿔주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이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일본에서 강제로 이 대한제국 정부에게 빌려줘요.
나중에 갚아라 하면서 강제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 더더욱 예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공업자들이 몰락하면서 대한제국의 빚 그거를 두 글자로 국채라고 합니다. 나라의 채권, 빚이죠. 그래서 나라의 빚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가 직접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주자라는 운동이 1907년에 전개가 됩니다. 이름하여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거죠. 들어봤죠? 자, 김광재와 서상돈을 주도로 해서 대구에서 처음 시작이 됐던 이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나라 빚을 갚을 수 있는가? 바로 성금을 모금을 해야 돼. 담배 끊고 술 끊고 절약해가지고 그 돈으로 나라 빚을 갚아주자. 이때 당시에 대한제국의 빚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돈으로. 지금도 1,3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었겠죠. 자, 이렇게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신문들이 이 국채보상운동을 광고도 해주고 홍보를 많이 해주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 영국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은 일본이랑 동맹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함부로 이 영국인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신문 살펴볼 때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의정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일의정서는 뭡니까? 전쟁 중에 군사용 땅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니네 땅을 좀 쓸게 이러면서 수많은 토지가 약탈이 되게 됩니다. 자, 약탈된 토지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헐값에 이 땅을 넘기면서 우리나라 토지가 많은 경우 그 일본인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뭐 여기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해서 조청산맥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본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어려운 단어 공부했죠? 거류지 무역, 내지 무역,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새롭게 배운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방공명, 그다음에 아관파천 이권 수운동 이거 다 했던 거고요. 화폐 정리 사업, 빚이 많아졌다. 그래서 국채보상 운동이 전개됐다. 요 정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네요. 자,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시간만 남겨놓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화 내용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